제1편 공조 냉동 안전관리. 그 다음에 챕터 1이 들어가는데 안전관리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전에 먼저 공조 냉동기계, 이것이 왜 중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한 다음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조 냉동기계는 사실 우리가 지구의 여러가지 온난화, 지구의 온난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결국은 모든 것을 전부 다 그렇게 조성하고 있죠.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든가, 또한 여러가지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니, 여기서 편리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삶의 질이 되겠죠. 이 삶의 질이 결국은 우리가 20세기보다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여러가지 인간의 어떤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에어컨을 틀게 되고, 또한 실내에 있는 여러가지 그 공기, 이런 그 공기들을 더 깨끗한 공기들을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조건을 결국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인텔리전트 빌딩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한 여러가지 다양한 필터를 통해서 결국은 공기를 그것을 필터링해서 결국은 사람이 호흡할 수 있는 조건들. 또한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겨울에는 우리가 상당히 날씨가 더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차가워지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사람들은 따뜻한 것을 또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어떤 지구의 어떤 환경 변화에 의해서 공조 냉동기계 분야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관련된 엔지니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강의하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이 결국은 현장과 그 다음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먼저 챕터 1의 안전관리 개요, 이 부분에서 안전관리 정의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죠. 그래서 안전관리의 정의, 그 다음에 목적. 자, 우리가 안전관리, 정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의. 안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규정과 또한 작업자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가 준수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정의를 한번 잠깐 읽어보죠. 인간의 존중의 이념을 토대로 하여 사업장 내의 재해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해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미리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를 사전에 어떻게 되죠?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재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면, 물론 제거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방지하는 거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해 가는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체계다. 그래서 방지하고, 또한 발생을 했으면은 이것에서 어떻게 합니까? 발생을 했으면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결국은 이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안전관리의 정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목적. 우리가 모든 것에 목적이 있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위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공부하는 목적이 되겠고, 또한 안전관리도 마찬가지죠. 안전관리 목적은 결국은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인명과 혹은 재산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세프티 매니지먼트라고 그러죠. 세프티 매니지먼트. 그래서 안전관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이 돼야 되겠죠. 일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효율성이 좋은 것도 좋지만은 결국은 사고가 발생하면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여러 가지 재해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한번 살펴보죠. 인간과 안전과 작업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작업의 어떤 능률을 향상시킨다. 작업의 능률. 결국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작업의 능률이 올라가겠죠. 또한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되죠? 존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도 결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삶의 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명은 더 소중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후진국에는 그런 어떤 생명보다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삶의 질이 향상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명을 우리가 무시하고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 가지 재해를 받고 장애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조건을 보죠. 목적에 인간의 생명을 존중한다. 생명을 존중하는 거죠. 그렇죠? 생명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 복지를 증진한다. 그래서 복지를 증진시킨다. 여러 가지 작업에 필요한 그런 조건들을 갖춰줌으로써 사고가 유발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 작업 현장에 아주 무더운 여름날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데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작업자가 땀을 흘리면서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불쾌지수가 높아가고 짜증이 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몸의 여러 가지 조건이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작업의 능률은 떨어지겠죠. 그런 조건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산성이 향상이 된다. 생산성이 향상이 될 수 있다. 열심히 일을 하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하려 하니까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경제성이 향상, 경제성. 그로 인해서 기업에서는 더욱 많은 이윤 추구를 할 수가 있다. 뭐 이것이 바로 목적이 되겠고 다음 두 번째는 안전의 기술적 대책. 안전의 기술적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죠. 이건 첫 번째는 안전 설계입니다. 안전 설계. 자, 우리가 이것을 세이프티 디자인이라고 하죠. 원래 설계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하죠. 디자인. 그래서 안전도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그것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발견해냄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우리가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작업 행정의 개선. 작업 행정의 개선이 되겠죠. 여러 가지 사고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안전의 여러 가지 규정과 준수 이런 것을 계속 우리가 보강을 함으로써 결국은 작업 행정의 어떤 개선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점검 보존의 항리입니다. 점검. 사고는 우리가 우연중에 많이 발생합니다. 자동차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눈을 판다든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건다든가 이렇게 거의 1초 정도의 어떤 시간적 타임 그 상태에서 우리가 모든 사고가 발생하고 있죠. 그와 같이 우리가 안전도 마찬가지죠. 안전도 결국은 순간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다음은 안전대책의 3원칙입니다. 안전대책의. 어떤 원칙이 있는가? 안전대책의 중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부터 3위가 강조되고 왔는데 3위.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영어의 알파벳 E가 들어가는 그런 어떤 우리가 원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엔지니어링이 있죠.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이것은 우리가 기술이 되겠죠. 기술. 테크닉이 되겠죠. 그래서 기술적 대책이 있어야 돼. 기술적 대책. 기술적 대책 혹은 공학적 대책. 공학적 대책이 되겠죠. 그래서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이 있죠. 에듀케이션. 이 에듀케이션은 뭡니까? 교육이 되겠죠. 교육. 그러니까 작업자가 결국은 어떤 작업을 하는데 그 기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을 그 기계에 어떤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작업자가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가 작업에 투입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적, 에듀케이션은 결국은 우리가 안전교육을 충실하게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과 그것은 상당히 차이가 많겠죠. 그래서 안전교육을 우리가 충실하게 받고 그것을 실천을 하고 또한 교육 중에 여러 가지 중요성을 얘기하고 또한 취급의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얘기했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작업자가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노력을 해야만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enforcement, 규제입니다. enforcement. 그래서 이것은 규제가 되겠죠. 어떤 강제성이 있겠죠. 강제성. 그래서 관리적 대책이 되겠죠. 관리적 대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3원칙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술적 대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기계적 또는 물리적으로 부적절한 환경을 해결하는 대책이다. 그래서 기술적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기계적.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계의 어떤 사용 방법이라든가 작동 방법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을 모르고 우리가 기계를 다루게 되면은 그것에 어떤 위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작업자가 조치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자도 어떻습니까? 초보 운전자가 어떤 길을 가는데 자기가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을 갈 때는 상당히 조심하죠. 그렇지만 그 길을 여러 번 다닌 그런 어떤 프로의 운전자들은 어떻게 또 자신만만하게 질주하는 것처럼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적을 한번 보죠. 지식이나 기능이 결여되지 않도록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대책이다. 그래서 결국은 안전교육과 훈련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훈련을 받지 않고 자신의 어떤 상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모든 것을 행하다 보면은 그것이 결국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규제적이죠. 규제적은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죠. 단속이나 감독 또는 관리적 사항으로 엄격한 규칙에 의해 제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므로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단속하는 거죠. 단속하고 관리하는 것. 그것은 다음의 조건들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 있는가 살펴보죠. 첫째는 적합한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 적합한 기준을 설정해야 되겠죠. 기준을. 예를 들어 작업자가 지키지 못하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불평불만이 나오겠죠. 그래서 작업자가 충실하게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되고 각종 규정 및 수칙의 준수. 그래서 규정과 그 다음에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한 유도를 해야 되겠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규정과 수칙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회사에서도 ISO의 여러 가지 그것을 획득하고 인증하고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큐멘테이션에 의해서 모든 회사의 업무를 처리해라. 관리자의 어떤 독단적인 생각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관리자의 어떤 머릿속에 든 생각에 의해서 어떤 것을 지시하고 그것을 액션을 취하고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우리가 생김새가 다르듯이 자신의 어떤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고 뒤죽박죽 어떤 그 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록에 의해서 그것을 행해 줘야 되고, 세 번째는 전 점검원의 기준 이해입니다. 그래서 전 점검원의 어떤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경영자 및 관리자의 솔선수범.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솔선수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이것은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거죠. 신뢰성을 주는 거죠. 경영자나 관리자가 자신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솔선수범함으로써 또한 거기에 사원들도 그것을 추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경영자나 관리자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언행일치가 안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회사원 사원들은 결국은 거기서는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을 하겠지만 결국은 뒤로 돌아서면은 불만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 다섯 번째는 부당한 동기부여의 사기 향상입니다. 그래서 사기를 향상을 시켜준다. 사기 향상. 다만 안전점검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죠. 안전점검의 종류. 이것도 중요하겠죠. 안전점검. 안전점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실무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수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측해서 또한 우리가 수시로 그것을 체크함으로써 점검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고의 상태들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미리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일상점검이 있죠. 일상점검. 일상점검은 우리가 기계, 예를 들어 기계가 있죠. 이 기계를 시동하기 전에 우리가 작동을 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작동하기 전에 우리가 그 기계를 여러 가지 점검을 하는 거죠. 어떤 그 동력을 전달하는 모터에 어떤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전선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또한 벨트가 제대로 어떤 그 장력을 유지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또 오일이 제대로 주의되어가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여러 가지 체크 사항들을 우리가 점검을 함으로써 결국은 그것을 우리가 일상 점검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현장뿐만 아니고 학교나 병원 모든 부분에서 그것이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원래는 본네트를 열어보고 자동차 엔진부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전부 점검을 하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시동을 켜고 그냥 이렇게 운행을 하죠. 그것도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정기점검이 있죠. 정기점검. 이 정기점검은 결국은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 나가는 거죠. 매뉴얼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여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정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간 어떤 점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주기별로 타이밍별로 우리가 체크함으로써 결국은 안전사고가 제로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주간 점검, 그 다음에 연간 점검, 월간 점검 이렇게 나눠서 그것을 우리가 회사의 규정에 의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실시함으로써 우리가 사고를 제로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특별 점검이 있습니다. 특별 점검. 특별 점검 혹은 수시 점검 뭐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기치 못한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회사의 규정이 있고 또 모든 것이 우리가 안전관리에 여러 가지 점검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자나 작업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특별하게 우리가 집중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특별 점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한 천재지변이나 폭우 이런 상태에서 어떤 현장에 여러 가지 물이 침수가 돼 가지고 잠겼다가 다시 그것이 빠졌을 때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특별 점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실하게 해줘야 된다. 다음은 안전관리 규정에 포함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규정에 어떤 것이 포함이 돼야 되는가. 사고 및 재해에 대한 조사가 포함이 돼야죠. 사고 및 재해 조사. 사고 및 재해 조사. 어떤 사고가 나왔고 또 재해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통계적으로 우리가 다 그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규정에 넣어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준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겠다.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안전표지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변화를 통제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안전표지가 또한 규정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시각적 혹은 청각적으로 어떤 위험정에 갔을 때는 예를 들어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청각적 어떤 효과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시각적 어떤 위험의 어떤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그런 표지판이 반드시 규정에 포함이 돼야 된다. 다음 세 번째는 보호구 관리입니다. 보호구. 그래서 보호구를 충실하게 잘 관리해서 그것을 작업자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 그런데 결국은 필요할 때는 이렇게 잘 쓰고 잘 사용하다가 결국은 그 작업이 끝나면은 갖다 내팽개쳐버리고, 또한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땀이 묻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무 재질들은 삭아버리죠. 결국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용한 다음에 여러 가지 보존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우리가 규정화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챕터 2 냉동 관련 가스법에 대해서 살펴보죠. 첫 번째, 냉동기 제조 시설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배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죠. 배치 기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충분히 관련된 법이 되겠죠. 규정과 그 다음에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의 어떤 법의 어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여러 가지 회사에서 그런 냉동 관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또한 우리가 보강하고 이럴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내용을 살펴보고 하나하나 살펴보죠. 과학가스의 처리 설비 및 저장 설비는 그 예매로부터 보호 시설까지 거기에 표가 있죠. 그래서 산소의 처리 설비 및 저장 설비 따른 거리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과의 거리의 2분의 1을 곱한 거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보호시설과의 거리의 일정 거리를 더한 그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그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는데 산소의 처리 설비 및 저장 설비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산소의 처리 설비 및 저장 설비 해가지고 처리 능력 및 저장 능력, 그 다음에 제1종 보호시설, 제2종 보호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1만 이하일 때는 12m, 2종은 8m, 그 다음에 독성가스 또는 가연성가스의 처리 설비 및 저장 설비는 14m, 2종은 9m고, 그 밖에 가스 처리 설비 및 저장 설비는 16m, 2종은 11m, 그 다음에 3만 초가 4만 이하는 18m, 2종은 13m, 그 다음에 4만 초가는 20m, 그 다음에 2종은 14m. 여기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처리 능력과 저장 시설에 따라서 결국은 거리가 더 간격이 더 멀어진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1만 이하와 4만 초가 이것 두 개를 알면 어느 정도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2m씩 증가가 되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쉽게
암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도포들은 전부 다 암기를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나 공식을 보시고 내가 이것을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은 기억을 오래 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한 다음에 그것을 기억하도록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로 공부하는 것은 그것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도 전략 전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독성가스 또는 가연성가스의 처리 설비 및 저장 설비 여기도 1만 이하 17m고 2종은 12m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만 초가 3만 3만에서 4만 4만에서 5만 4만에서 5만 초가 5만 이하를 보면 30m 그 다음에 2종은 20m 이렇게 됐죠. 그래서 독성가스하고 또한 우리가 산소하고 비교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조건이었어도 5m가 차이 나죠. 제1종에서. 그 다음에 제2종에서는 4m가 차이 나죠. 그 다음에 4만 초가 5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4만 초가를 봅시다. 그거는 산소는 20m인데 10m가 차이 나죠. 그 다음에 13m인데 14m인데 6m가 차이 나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5만 초가 99만 이하 이것도 거기에 이제 공식이 있죠. 그래서 30m 전 거기 공식이 있죠. 가연성 가스 전 저장 탱크는 거기에 25분의 3 루트 x 플러스 10,000m를 거기에 해서 우리가 계산해 내는 거고 거리를 그 다음에 99만 초가가 또 나와 있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가스 처리 설비 및 저장 설비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이하에서는 8m, 5m 이렇게 되어 있고 4만 초가 있을 때는 14m, 10m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 산소와 독성가스에 비해서 약간의 거리가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설명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가스 설비는 또는 저장 설비는 그 예변으로부터 하기 취급하는 장소까지 2m 이상 우의 거리를 유지한다. 그래서 2m 이상 우의 거리 뭐죠? 하기 여러 가지 불과 관계된 것들 가스 설비와 하기를 취급하는 장소 사이에서는 그 가스 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가스 설비와 그 다음에 하기 사이에 유출되지 않는 어떤 그런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가연성 가스 제조 시설의 고압가스 설비는 그 예변으로부터 다른 가연성 가스 제조 시설의 고압가스 설비와 5m 이상 떨어져야 되겠죠? 산소 제조 시설의 고압가스 설비는 10m 이상이고 이거는 산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고압가스 5m는 고압가스죠. 고압가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고압가스 설비에 발생한 유해 요소가 다른 고압가스 설비로 전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것도 결국은 전이 방지 대책을 해야 된다. 방지 대책을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를 보시죠. 고압가스 제조 시설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재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가연성 가스 설비 또는 독성 가스 설비는 통로, 공지 등으로 구분된 안전구역에 설치하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통로라든가 혹은 공지를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안전구역을 설정을 해야 된다. 안전구역을 설정을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기준입니다. 어떤 기초기준이 있는가? 고압가스 설비 기초는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설비에 유해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이 경우 저장 탱크의 받침대는 동일한 기초 위에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설비에 외제하지 않도록 기초를 우리가 설치해야 되고, 다음 세 번째 보시죠. 저장 설비 기준. 저장 설비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가? 저장 탱크의 구조는 저장 탱크를 보호하고 저장 탱크로부터 가스가 누출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가스의 종류, 온도, 압력 및 저장 탱크의 사용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장 능력 5톤 또는 500 세제곱미터, 이건 체적이 되겠죠. 이상인 저장 탱크와 압력 용기에는 지진 발생 시 저장 탱크의 압력 용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진 설계를 해야 되고, 내진 설계.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는 것처럼 가스의 종류와 그 다음에 온도, 압력, 이런 환경에 적절한 것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장 탱크에 환경에 적절한 것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환경에 적절한 걸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내진 설계. 내진 설계를 우리가 거기에 적용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진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최근에 우리나라도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지진으로 인해서 배관에 어떤 뒤틀렸다든가 혹은 배관에 어떤 틈새가 벌어져서 거기에서 가스가 유출되는 것을 우리가 방지하는 그런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 이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5 세제곱미터 이상의 가스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가스 방출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가스 방출 장치도 설치해야 된다는 거. 여기는 5세제곱미터 이상. 다음 두 번째는 가연선 가스 저장 탱크와 다른 가연선 가스 저장 탱크 또는 산소 저장 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 탱크 최대 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거리. 거리는 어떻게 하는가? 두 저장 탱크 지름을 더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4분의 이상. 더해가지고 4분의 이상 거리를 유지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장 탱크가 두 개 있으면은 그 저장 탱크 산소와 또 다른 가스의 여러 가지 저장 탱크가 있으면 그 저장 탱크에 기름을 더하면은 예를 들어 뭐 2m다. 그러면 2m, 2m가 두 개면 4m가 되겠죠. 그것을 4분의 1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1m 이상은 이격을 시켜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세 번째는 저장실은 그 저장실에서 과학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재해학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된다. 재해학대 방지할 수 있도록. 재해학대를 방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누출이 됐을 때 누출시입니다. 누출시. 그 다음에 네 번째죠. 저장 탱크에는 그 저장 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합 파괴 방지 조치, 가충전 방지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부합 파괴 방지 조치와 그 다음에 가충전 방지 조치를 해야 된다. 결국은 이것은 뭐죠? 부합, 압력이 너무 세다든가 혹은 백프레저가 걸렸다든가 혹은 가충전, 너무 많이 충전됐다든가, 이것은 뭐 압력계가 있겠지만은 그 압력계가 또한 고장이 날 수도 있겠죠. 작동이 불량할 때 이러한 조치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압력 센서가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장치를 설정해달라. 다음 네 번째 보시죠. 가스 설비 기준입니다. 가스 설비 기준. 이 가스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또한 안전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가스 설비 재료는 해당 고압값을 취급하기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그런 것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재료는 어떻겠습니까? 기계적, 화학적으로 안전한 그런 재질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부식이 된다든가 또한 여러 가지 기계 재료를 선택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압력에 견디지 못하는 그런 재료를 선택하든가 두께가 너무 얇다든가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죠. 가스 설비 구조는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구조는 적절하게. 여기서 적절하다는 것은 결국은 안전에 이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적절하다는 것은 적당히가 아니고 가스 설비 강도 및 두께는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강도나 두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적절하겠는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강도와 두께를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또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고압가스 제조시설은 고압가스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전용 토체 밸브, 원료 공급 공기 흡입구, 피트, 여과기, 에어졸 자동 충전기, 에어졸 충전용기 누출 실험 시설, 가충전 방지 장치 등의 필요한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거기에는 방금 얘기했던 이런 원료 공기 흡입구, 피트, 여과기, 에어졸, 자동 충전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죠. 가스 설비의 성능은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이어야 된다. 성능도 또한 적절하게 앞에서 설명했지만 안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이상이 없는 그런 것을 여기서는 적자계로 표현을 했죠. 혼돈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배관 설비 규칙입니다. 배관. 여러 가지 우리가 가스를 취급하는 데는 배관이 반드시 들어갔죠. 그래서 다양한 배관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 기준입니다. 첫 번째 보시죠. 배관의 재료는 그 고압가스를 취급하기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된다. 이것도 앞에와 유사하죠. 그래서 재료가 기계적, 화학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된다. 자, 우리가 기계적이라는 것은 어떤 압력과 관계가 있는 거죠.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그런 강도와 두께를 의미하겠고, 화학적이라는 것은 뭐죠? 용기의 여러 가지 접촉이 되겠죠. 용기에 접촉을 해서 부식을 유발한다든가 촉진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결국은 그 부분의 압력이 계속 고압으로 이렇게 어떤 충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식이 되면 결국은 그분이 강도가 약하니까 결국 폭발할 위험이 있다.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배관의 구조는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이 된다. 그래서 배관의 구조도 적절하게. 여기서 적절하게라는 것은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지만 안전을 고려한 적설정입니다. 배관의 강도 및 두께는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수송도 마찬가지고 강도와 두께도 어떻게 됩니까? 강도와 두께도 적절하게. 네 번째 보시죠. 배관의 접합은 고압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을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비파게 시험을 한다. 그래서 결국은 접합은 우리가 용접을 주로 하겠죠. 용접이나 조인트로 하겠죠. 용접이나 조인트로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전혀 누수가 안 되도록 우리가 전부 다 검사를 해야 되겠죠. 또한 이것은 우리가 비파게 검사로 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되죠? NDT라고 하죠. NDT. Non-Destruction Testing. 해서 파괴하지 않고 우리가 외부에서
여러 가지 방사선이라든가 혹은 초음파 혹은 여러 가지 자분, 우리가 여러 가지 전자력의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그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결함을 우리가 찾아내는 그것을 우리가 NDT, 즉 비파괴 검사법이라고 하죠.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째 한번 봐보죠. 배관은 신축 등으로 고압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신축 이음이 고려해야 되겠죠. 신축 이음. 여기서 신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온도라든가 혹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결국은 모든 재료들은 열팽창을 합니다. 열팽창. 그래서 우리가 재료에 여러 가지 그 온도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이 연신이 되죠. 늘어나죠. 재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열팽창 계수를 우리가 고려해서 여러 가지 또한 설계를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배관의 온도에 따라서 혹은 춥고 차가움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배관의 길이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철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철도 레일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레일에 어떤 틈새를 줬죠. 그래서 우리가 열차를 타고 가면은 따닥따닥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많이 이렇게 바꿔졌죠. 그런데 옛날 철도가 있는 부분은 지금도 따닥따닥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바로 뭡니까? 결국은 여름에는 우리가 금속이 늘어나죠. 그래서 그 늘어나는 것을 거기서 보정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틈새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신축이라는 것은. 다음 6번째를 보시죠. 배관은 수송하는 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 조건을 고려해서 이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이해가 없도록 설치하고 여기서 없으면 이제 X를 제가 표시합니다. 배관의 안전한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필요한 조치. 이 필요한 조치는 상당히 많겠죠. 이 문장을 보면은 아주 우리가 애매모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에게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을 설치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조치가 되겠구나. 이것을 의미하고 있겠죠. 또한 법에서도 이렇게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이렇게 써져 있지만은 실제 이것을 우리가 다루지 않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차트에 필요한 조치가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모르겠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은 프로의 어떤 엔지니어가 있고 또한 초보적인 엔지니어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으면서 그것을 익힐 수밖에 없습니다.